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같은 정황을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과 오후 3시에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팀장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시작 전부터 화천대유가 유리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손해를 보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의 기초가 되는 공모지침서 작성에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처음 접촉했고 이후 정 회계사가 김만배 씨를 통해 유 씨에게 공모지침서에 반드시 넣을 7가지 조건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을 것, 건설업자를 배제할 것,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을 것 등입니다. 유 씨가 이런 조건을 받아들여 당시 투자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4인방이 내건 조건은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공고가 뜨기도 전에 이미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상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확진자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한지를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충원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좌석을 개방한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 맥주를 마시고 치킨을 나눠 먹는 모습이 일상 회복을 실감케 합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를 썼더라도 응원가 함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KBO는 응원가를 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인한 유행 규모 증가는 일주일 뒤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전주보다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증 위험이 큰 60대 이상과 접종을 받지 않은 10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회활동 증가 그리고 계절적 요인과 함께 백신을 통한 면역 효과가 다소 저하된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감소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3명, 사망자는 85명으로 직전주 대비 줄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절반 넘게 비어 있어 치료 여력은 충분합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선택한 만큼 확진자 규모보다는 중증 환자 수와 의료 대응 여력에 더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정전 확진자 규모 분석에서 의료 대응, 위중증 및 사망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현장을 찾아 일상 회복 추진 이후 변화된 방역 조치와 관련한 보완점을 살피고 계도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다음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릴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에 대해 서울시가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모두 2,66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8명 늘어 누적 2,892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378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인구 대비 80.4%를 기록했고 접종 완료율은 75.7%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백신 자문기구가 현지 시간 2일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방센터의 자문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연령대 어린이에게는 성인 투약분의 3분의 1을 3주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맞히게 됩니다.
자문위의 접종 권고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의 승인 절차가 남았는데 관행을 볼 때 곧 권고를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흔히 여름 감기로 불리는 파라인플루엔자가 때 아닌 늦가을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남쪽 지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강원 지역까지 퍼졌는데 특히 영유아 감염 위험이 큽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 소아과 병원입니다. 어린이와 보호자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감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일부는 파라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됩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 며칠 동안 났었고요. 해열제를 먹어도 안 떨어졌었어요. 끓는 소리도 나고 코도 되게 답답해서 자꾸 비비고 기침도 많이 하는 편이고. 파라인플루엔자는 간단히 말해 유행성 감기입니다. 40도 가까운 고열에 목이 아프고 기침과 콧물도 납니다. 보통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심하면 폐렴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6살 이하의 영유아들이 특히 잘 걸립니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4월에서 8월 사이 유행하는데 올해처럼 늦가을에 확산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올해 9월 부산과 경상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9월에 환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해 10월엔 일주일에 30명 넘게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침 소리가 컹컹대면서 기도가 막히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폐렴이라든가 중이염이라든가 이하선염이라든가 그런 거를 동반할 수 있는데 이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파라인플루엔자의 감염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유일한 예방법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뿐입니다. KBS 뉴스 하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고 있는 독일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만간 모든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28일 2만 6천여 명 등 매일 2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도 153.7명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메르켈 총리는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직장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또 병원이나 음식점, 행사장 등에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만 출입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메르켈 총리는 조만간 16개 주 총리회의를 소집해 방역 강화 조처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은 또 돌파 감염이 늘어나자 연령대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 완료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을 권유할 계획입니다. Die sollten sich jetzt auch boostern lassen, weil es tatsächlich auch in Deutschland fassbar ist über das RKI, dass es hier vermehrt zu Durchbruchinfektionen kommt bei diesen Geimpften. 현재는 70살 이상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에게만 추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은 7월 21일 백신 1차 접종률 60%를 넘어섰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도 69.4%로 아직 7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 비율은 66.7%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영국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미국이 메탄가스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탄가스 감축 계획 발표 자리는 물론 개발도상국들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에서도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과 농무부 등 5개 부처가 오는 2035년까지 메탄가스 4,100만 톤 감축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배출량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과 이송 과정은 물론 쓰레기 매립과 농업 분야 규제까지 망라됐습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 맞춰 세계 100여 개국이 10년 안에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방안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감축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기후변화 대책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배출국들의 추가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eager to work with each of you to make sure we meet this goal and encourage more countries to join us in committing to reducing methane globally because there are more that can join and should. 바이든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의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독려하는 자리에서도 중국과 차별성 부각에 주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최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의 유라시아 인프라 투자 계획인 1대1로를 겨냥한 겁니다. Democracy is still the best way for delivering results. That is my vision of the Build Back Better world, but my guess is it's my colleagues' vision as well.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유럽연합과 철강 분쟁이 해소되는 자리에서도 중국의 관련 시장 접근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미국 측의 경제와 환경 분야 견제가 구체적인 사례들로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손준성 검사를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어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약 2달 만입니다.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비공개로 출석했던 손 검사는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여권 인사들에 관한 고발장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상대로 실제 고발장 작성 등에 관여했는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과 관련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이 이르면 오늘 공수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 조사 뒤 손 검사를 재소환해 추가 진술을 받아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대선 캠프에 제공할 공약을 발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 박 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난 9월 한 언론은 박 차관이 산업부 일부 직원들에게 대선 캠프가 완성된 후 우리 의견을 내면 늦는다, 공약으로서 괜찮은 느낌이 드는 어젠다를 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기관 관련 관계 차관회의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약보합권에서 등락하며 3,000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며 소폭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71포인트 하락한 3,001.78에, 코스닥은 0.41포인트 내린 1,009.0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지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대출 부실 우려에 사흘 만에 하락하고 있고, LG화학이 4거래일 연속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1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달 영화 촬영 중 소품용 총을 쏘았다가 촬영 감독을 사망케 한 미국 영화 배우 알렉 볼드윈이 사고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제작자 겸 주연 배우인 알렉 볼드윈은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소품용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사망한 촬영 감독이 자신의 친구라고 애석해 했습니다. He was my friend. The day I arrived in Santa Fe to start shooting, I took her to dinner with Joel, the director. 그리고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There are incidental accidents on film sets from time to time, but nothing like this. This is a one in a trillion episode. It's a one in a trillion event. 볼드윈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뿐 아니라 그녀의 가족이 걱정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허친스 감독의 유족으로는 남편과 9살 난 아이가 있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무기 담당 스태프였던 한나 리드는 실탄이 어떻게 소품용 총에 장전됐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영화 촬영장 내 안전수칙과 소품용 총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 지시에 따라 능숙하게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반려견. 주인 신발도 능숙하게 벗깁니다. 팔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이른바 시중견입니다. 최근에는 아동 정신과 치료 등에도 반려견들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에 사는 유메카 양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노이아입니다. 지적 장애와 몸이 불편한 유메카에게 노이아는 없어서는 안 될 단짝입니다. 옆에서 보조를 잘 맞추는 노이아 덕분에 유메카는 계단도 넘어지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늘 노이아의 도움만 받던 유메카도 이제는 노이아를 돌볼 정도로 자립심이 생겼습니다. 家の中が落ち着くようになってきて、みんなのストレス的にも軽減していったっていう感じで。 잘 훈련받은 반려견들이 보여주는 특별한 능력이 견주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 있는 한 회사 안으로 멧돼지 3마리가 돌진합니다. 멧돼지들은 2km 넘는 거리를 질주하며 회사 곳곳을 누비고 난 뒤에야 포획됐습니다. 경찰은 포획된 멧돼지를 인근 야산에 풀어줬습니다. 난징시에서는 특히 밤길 운전 중에 멧돼지를 만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갑자기 들이닥친 멧돼지로 난장판이 됐습니다. 갑작스런 불청객에 종업원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광지인 황산에서는 멧돼지 8마리가 줄과 열을 맞춰 호수를 건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사람들로 붐비는 도심과 관광지에까지 나타나는 것은 결국 먹이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사냥을 금지하면서 개체 수는 많이 늘어난 데다 먹이가 점점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수량이 풍부했던 아프리카 말리 북부의 파기 빈 호수. 지금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호수의 의지에 주변 6개 마을 주민들이 생활했던 사실은 이젠 과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말리의 북부 지역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수 바닥에서는 가연성 가스까지 새나오면서 주변의 식물들도 자랄 수 없게 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주민들은 마지막 남은 나무마저 벨 수밖에 없습니다. Nos communes n'existent qu'avec l'appui des partenaires humanitaires et des partenaires au développement qui sont rares chez nous. 이미 수년 동안 진행된 분쟁으로 인해 세계 최빈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말리. 기후변화로 인한 가혹한 피해는 말리인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하고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전환적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고 민주당 선대위는 출범했습니다. 출발선에선 이재명 후보의 첫 메시지부터 부동산 문제와 대개혁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과했습니다. 높은 집값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법은 그간 언급했던 개발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여기에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권교체론의 배경이 되는 악화된 부동산 민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잘못은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같은 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잘한 것도 많지만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대규모 국가 투자를 강조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외연 확대 시도로 풀이됩니다. 출범식엔 이낙연 전 대표 등 당내에 경쟁했던 후보도 모두 참여해 원팀을 부각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쟁할 때 경쟁해도 하나 될 때는 하나가 되는 게 민주당만의 문화라고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서 대선 후보를 뽑는데 당원들의 투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마다 유불리 해석이 제각각인 가운데 오늘부터는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어제까지 당원들의 모바일 투표율은 54.49%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결심 못한 당원들이 내일까지 ARS로 투표를 마치면 최종 투표율은 6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당원들 사이에서 크게 앞서왔다며 높은 투표율을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국민들의 또 우리 당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반면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입당한 젊은 당원들의 선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60%만 넘으면 이제 당원에서도 홍준표가 압승하는 구도입니다. 당원들의 높은 투표율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당장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KBS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연령대별로 40대 이하에선 홍준표, 지역으로는 당원이 집중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의 강세가 뚜렷하지만 57만 당원들 중 어떤 그룹에서 투표율이 높은지는 최종 후보 선출 뒤에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제 부친의 고향인 충청을 찾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마중물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부산역 광장에서 자신이 보수의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역 방문 대신 방송 출연을 통한 여론전에 나섰고 원희룡 후보는 성남 대장동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원 투표 외에 오늘과 내일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진행돼 모레 최종 결과의 절반 비중으로 반영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일정으로 헝가리로 이동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2년 전 우리 국민 20여 명이 숨진 선박사고 추모 공간을 찾았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이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5월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했던 사고 현장입니다. 헝가리 정부는 올해 초 이곳에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추모비에는 당시 사고로 죽거나 실종된 28명의 이름과 사고 경위, 그리고 추모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28개의 전구는 희생자 이름을 각각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헝가리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고 당시 도움은 물론 추모 공간까지 조성한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그분들을 얻어오기 위해서 추모 공간까지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영원히 양땅분들의 우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은 2001년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20년 만입니다. 1989년 우리와 국교를 맺은 헝가리는 옛 동구권 국가 중 첫 수교국으로 북방 외교의 시작이 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슬로바키아와 체코, 폴란드와 함께 비세그라드 그룹이라는 지역 협의체를 운영 중입니다. 문 대통령은 헝가리 방문 기간 중 4개국 정상과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이들 나라에는 자동차 배터리 등 유망 산업 분야 우리 기업 20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의 헝가리 방문은 이들 나라와의 경제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막다가 차차 흐려져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반갑지 않은 손님, 국외의 미세먼지가 날아들어와 내일은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인천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충청도 일부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전남과 경남, 제주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다가오는 일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오고 나면 다음 주에는 날씨가 추워지겠습니다. 1시간 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경기 내륙과 충청, 남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막다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저녁부터 흐려져 밤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과 산지는 5도 안팎까지 떨어져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맺힌 곳이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강릉과 광주가 19도, 부산 21도까지 올라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동해안에는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금 전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